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배워볼 내용. 자, 국어의 영역. 국어 영역 플러스 이제 우리가 비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 독해. 뭐 비문학 자체는 독해 어떤 원리 중심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지문 중심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런 점에서 비문학 독해. 사실 뭐 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안일비자의 문학이니까 결국 비문학이란 게 뭐예요? 비문학이란 문학이 아닌 것, 문학이 아닌 것을 다 벌로 들어갔었어요. 비문학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비문학은 그만큼 범위가 상당히 영역이 넓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닌데 우리가 좀 2급 파트와 관련해서 정리하는데 요즘은 비문학이라는 개념보다는 이것을 독서라는 것으로 이름을 명명했죠. 독서. 비문학보다는 독서. 이해하시겠죠? 독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거기는 이제 우리가 문학적인 걸 또 이제 크게 큰 범주로 독서의 영역으로 넣어줄 수 있는데, 그는 이제 문학과 삶이라는 하나의 문학의 영역으로 따로 빼줬고, 일반적으로 비문학은 독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죠. 자, 일단 국어의 영역을 좀 한번 보면, 국어에 있어서의 영역, 4대 영역이 있을 것 같은데, 국어의 4대 영역 하면 대체적으로 말하기가 있다. 말하기가 있죠? 말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읽기가 있고 듣기가 있다.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래서 국어의 4대 영역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가 있다. 대체로 이제 말하기와 쓰기 파트를 통해서 뭐 할까요? 그게 이것을 2대 영역으로 나누면 말하기와 쓰기를 통해서 뭐 하는 것이고 표현하는 것이고 읽기와 듣기를 통해서 이해하는 거겠죠. 이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말과 그 다음에 말과 글을 통해서 우리는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과 글을 통해서 표현되어진 것을 읽고 들음으로써 뭐 하는 것이야? 이해하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그 듣기 평가는 수능 시험에서 이제 없어지겠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듣기 평가라고 하는 것이 뭘로서 제시가 될 수 있냐면 요즘에 이제 화법 문제로 화법으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주어진 상태에서 옛날에는 이것을 대화로서 다음 글을 또 다음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화가 글로서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그 글을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가 접근되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일단 듣기 파트는 뭘로 접근가 됐다? 읽기 파트로 넘어갔거나. 알겠어요? 읽기 파트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대 영역에서 말하기, 쓰기, 읽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쓰기 파트와 읽기 파트고 이 읽기 파트는 다분히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이렇게 비문학 독해와 관련됐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따라서 수업의 내용을 좀 압축해서 사실 비문학은 하게 되면 사실 그 시간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이라는 것도 무한정 길어질 수 있죠. 많은 문학 작품을 우리가 수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비문학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이 세상의 글을 다 독해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독해의 원리 중심 또는 문학도 작품의 감상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해줌으로써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2번에 걸쳐서 오늘은 비문학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는 문학에 관련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작품들이 나왔을 때 현대문학과 또는 고전문학이 있다면 현대문학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전문학은 또한 어떤 패턴으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것인가, 비문학은 어떤 출제적 양상으로 나올 것인가,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주간을 그렇게 뜻깊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시됐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어떤 수업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다소 프린트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프린트물에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서 이 프린트물을 준비해서 수업을 진행할 텐데 이 프린트물은 금방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는 프린트물이죠. 일반 논부터 국어 영역부터 잠깐 살펴본 다음에 대체로 보면 허를 찌르는 문제도 나올 수 있죠. 이론적인 것, 원론적인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내용들도 한번 접근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쓰기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쓸 때
어떤 글을 써야 될 것인가. 알겠죠? 어떤 글을 쓸 것인가. 어떤 글은 뭘까요? 어떤 글. 어떤 글은? 어떤 글을 쓸 것인가. 어떠한 글을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좋겠죠? 어떤 글보다는 어떠한 글. 여러분들은 어떠한 글을 쓰기 바랍니까? 어떠한 글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어떠한 글을 썼을 때 어떻다고 평가받을 수 있느냐. 바로 이제 좋은 글로 평가를 받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좋은 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글이다. 자, 그래서 어떠한 글을 갖다가 쓸 것이냐의 물음에 우리는 뭐다 하지? 좋은 글을 써야 된다. 그러면 좋은 글이 갖는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좋은 글의 조건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 교재에 제시해놨죠. 표렌트물에. 좋은 글의 요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좋은 글의 요건이 있다. 자, 좋은 글의 요건에 있어서 첫 번째로 대처를 쓸 수 있는 것이 충실성이라는 게 있어요. 충실성. 첫 번째 제시될 수 있는 내용이 무슨 성이요? 충실성이다. 충실성은 자, 쓸 것이 있을 때 충실하게 글을 쓸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지나친 기교, 지나친 어떤 소사를 결국 하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충실한 글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쓸 것이 있을 때 쓸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도 보니까 이제 우리 보니까 나오다 보니까 막 플래카드를 갖다 해놨더라고요. 우리 아파트에 사는 전직 교장 출신인데 열심히 글쓰기를 하시더니 뭐 대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플래카드를 가지고 그래서 뭐 입주민 일동 축하합니다. 나는 축하를 안 했는데 뭐 축하했다고 이렇게 해놨더라. 그것은 이제 내가 몰랐으니까 축하를 안 한 거죠. 이제 아시는 분인데 노인회 회장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동대표 시절에 이렇게 만나 뵀던 분인데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렇게 음악회가 있으면 그렇게 시도 낭송하시고 자작시 했던 분인데 저렇게 또 재능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새삼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무슨 성 나왔지? 충실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은 억지로 쓰면 좋은 글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도 하나의 오늘의 수업의 일기를 쓰는 거죠. 그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가 수업의 일기를 쓰는 거예요. 나는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일기를 쓸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수업을 듣는 입장에서 일기를 쓸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좋은 뭐가 돼야 돼요? 그 내용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게 뭡니까? 그런 것들이 이것이 좋은 그런 요건과 같은 거죠. 여러분들도 수업의 내용을 일기로 쓰듯이 좋은 수업의 내용을 써야 되겠죠. 오늘의 대체로 보면 뭐 졸다 쉬다 졸다 이렇게 하면 좋은 내용의 일기가 안 나오겠죠. 정말 열중을 해서 내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더라고. 터득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 공부를 가장 잘하는 방법, 시험을 잘 보는 방법 있잖아요. 목표를 결국 이룰 수 있는 방법 그게 있더란 말이죠. 그게 딱 이런 게 일단은 관심이더라고. 뭐라는 점? 관심. 사랑의 다른 말이 관심이잖아.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관심이잖아요. 무관심만큼 참는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래요. 그죠? 관심이야. 관심에다가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느냐 봤더니 두 번째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는 점이지? 집중. 관심을 가졌으면 그 분야에 뭐예요? 집중해야 된다는 집중. 그러니까 양다리 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집중해야 돼, 집중. 그렇죠? 뭐 생업도 포기할 정도로. 결국 인간관계도 포기할 정도로. 뭐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된다는 집중. 자, 근데 집중했는데 작심삼일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집중을 했는데 관심 가졌어요. 그래서 집중했어요. 근데 작심삼일이면 안 돼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 여기 또 하나 들어가요. 지속이 들어가야 된다. 알겠죠? 지속력. 네, 지속. 이 지속 속에는 뭐가 포함된다? 거기는 의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요게 삼박자가 맞지 않으면 이 중에 하나라도 뭐 한다면 흐트러진다. 의지만 강해. 해야지. 각오만 다져. 내일 해야지. 뭐 오늘 해야지. 뭐 이렇게 각오만 다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지속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속만.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그래. 계속 지속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같이? 집중이라는 게 필요하죠. 집중.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걸려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집중을 통해서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 뭘 가져야 타보니 항상 각 과목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해되겠어요? 또는 출제 경향에 따라서 봐야 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 내가 오늘 이렇게 압축해서 나름대로 프린트물을 주고 출제 유형을 제시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 이유는 뭘 가져라? 관심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결국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고는 한 번 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지속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합격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훈련이거든요. 이해되겠어요? 훈련. 그래서 숙달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20분 안에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20문제를. 숙달된 훈련을 통해서. 훈련된 사람만이 합격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공무원 시험은. 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내 말 좀 이해되겠습니까? 훈련이 그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관심과 집중과 지속,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잘 훈련된 사람이 특공대가 뭐 하는 거예요? 합격의 길로 갈 수 있다. 생존율이 높아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기억해 보겠다. 정리됐죠?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다 같이 공무원 특공대. 다 같이 공무원 특공대가 돼야, 특공대. 특공대가 돼야. 얼마나 반복된 훈련을 많이 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그래서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하잖아요. 특공대가 돼요. 자, 그래서 뭐에다 할지 충실성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글을 쓰게 되면, 억지로 수업을 듣게 되면 그 내용이 들어오지 않듯이. 알겠죠? 결국 재미야지.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죠. 뭐, 우리가 잘 그러잖아요. 즐겨야 된다고. 뭐 한다고? 글도 즐겨야 돼요. 쓸만한 내용이 있을 때 즐기는 것이고, 들을 만한 내용이 있을 때 수업을 즐길 수 있는 것이고, 그래, 그래.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 뭐 하는 거야? 가르치는 입장도 즐기는 거예요. 억지로 나도 뽑아내려면 힘들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잖아요. 나 감정의 동물인데 어째로 뽑아내려면 뭐죠? 막 착각할 때도 있고 말이죠. 틀릴 때도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가급적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지만. 그잖아요? 듣는 입장은 오직 그겠어요. 따분하죠. 졸리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충실성.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암탉의 배를 가르고 알을 꺼내는 눈을 보면서는 안 된다. 암탉의 배를 가르고 알을 꺼낸다는 것은 억지로 꺼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알이 나올 때까지,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억지로 끌어내는 거죠. 그렇게 억지로 쓰는 글은 결국 충실하지 못한 글이 된다. 그리고 억지로 꺼낸 그 알은 뭐에 다시? 온전한 알이 아니다는 거지요. 이해됐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독창성이라는 거죠. 독창성과 관련해서 그 밑에 있습니다. 참신한 소재, 개성적인 표현으로 글에 독특한 의미를 갖다가 부여하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가 독창성이죠.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 딱 읽었는데, 아이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식상하죠? 그래, 잘 읽지 않겠죠? 독창성이 나름대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독창성과 관련돼서 다른 말로 바꾼다면 이걸 개성이 있어야 된다.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개성이 있어야 된다. 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했던 말 가운데 다음 같은 말이 있습니다. 글은 곧 사람이다. 글이 곧 사람이다? 글, 니꼴, 사람이다? 와, 이거, 글, 니꼴, 사람이다? 이런 말이 이게 참 그러죠?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있네요. 그렇죠? 생명체로서의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글도 사람이라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때 글은 뭐냐? 작가라고 보면 되겠어요. 작가는, 작가, 제가 글을 보면, 내가 잘못 말했네. 글을 보면 뭐 한다? 그래서 사람을 본다는 것은 이 사람은 작가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글을 보면 뭘 할 수 있다? 작가를 할 수 있다. 그만큼 그 글 속에 작가의 개성이 살아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문체는 곧 사람이다라는 말과 관련해서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잘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성실성이 있다. 성실성이 있다. 정성을 들이는 거죠. 성실성이다. 다른 말로 바꾸니까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보면 그런 마음의 거울이다. 자, 또 여기서는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 거울이네. 그런 마음의 거울이다라고 했어요. 그런 마음의 거울이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데이터 우리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편지라고 하는 거. 요즘 계속해서 이제 모 신문에는 그 세월호 관련 기사와 관련된 그런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편지글이 계속 연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연재. 참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집사람이 신문을 보고 나한테 건네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집에는 누구 때문에 냉장고에 과일이 굴어서 당해서 만약에 누가 없다면 우리 둘째 딸이 없다면 둘째 딸이 먹기를 좋아하니까 둘째 딸이 없다면 냉장고에 과일이 줄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근데 오늘 세월호 사건 가는 데서 그 어느 엄마의 그 이야기, 그 아들이 만약에 이름이 영우라면 이 영우가 없기에 이제 냉장고에 과일도 줄지 않는구나. 큰애는 그 과일 쳐놓으라고 그 영우가 그렇게 과일을 좋아하니까
그러는데 지금은 뭐예요? 과외를 채울 이유도 없고 과외를 줄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편지 글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자, 우리가 편지를 바라보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눈물 흘리기도 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속에 뭐가 있겠대? 그런 뭐다지? 마음의 거울이다. 마음을 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상당히 그런 마음의 거울이다 이런 진실성의 어떤 문제가 감동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감동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좀 뭉클해지더라고요. 잊지 말자. 잊혀져 가는 것이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의 그런 부모들은. 그렇죠? 잊혀져 가는 것이. 내 자식의 죽음도 억울한 것 같은데 그 죽음이 잊혀져 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뭐 방송과 신문에서 잊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연재하고 합니다. 이종에 있어서는 특히 월드컵 때문에 잊을 수 있죠? 예? 보니까 막 서울에도 막 또 광장 모여가지고 뭐 서울광장 정도는 안 되지만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응원도 강남의 광장은 다 광화문으로 옮겨다니지 한 100여 명 앉아서 막 새벽에 이렇게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할 때 러시아전. 그러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 물론 항상 우리가 그런 어떤 슬픔의 무도 속에서 살아갈 건 아니지만 그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망각이라고 하는 것.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 이해되겠어요? 그 기억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뭐 할 수 있어요? 나의 잘못됨을 갖다가 기억하게 되고 나의 잘못됨을 기억할 수 있다면 반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쉽게. 어느 학생이 한 수험생이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반성만 3년 했다는 겁니다. 시험 볼 때만 반성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내가 좀 열심히 더 할 걸. 그러고 나서 뭐 해도 그냥 또 관심 집중했어요. 근데 지속이 없어요. 또 하다가 또 시험 봤어요. 아이고 좀 열심히 할 걸.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쉽게 우리는 뭐예요? 수험생의 경계 1호. 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의 나의 결과에 대해서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또 내일은 실패로 돌아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는 기쁨보다는 아픔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아픔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겠는가. 자, 성실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말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것. 이해되겠죠? 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특히 말이죠. 네? 편지 보낸 적이 있죠? 네?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 보낸 적이 있죠? 네?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받은 적도 있죠? 그러죠? 상대방 마음이 느껴져 안 느껴져요? 편지 때문에 사귄 건 아니지요? 네? 그러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편지를 받아오면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잖아요? 마음이 느껴진다. 자, 이것은 성실성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명료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번째, 명료성. 자, 대체로 보면 이 명료성이라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한다면 간단한 겁니다. 간단하고 분명한 겁니다. 간단하면서 분명한 것이 명료성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름대로 수업을 또 그렇게 진행하려고 또 지향하려고 노력합니다만은 뭐가 있었다는 점 이와 같이 간단과 분명히 합쳐진 말이 명료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정신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무슨 성이 있느냐? 평이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평이성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분명하게 제시되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해서 여기서 정확성. 이렇게 해서 평이성과 정확성이 있다. 평이성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말이 있습니다. 베이컨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평이성을 위해서 학자와 같이 생각하고 대중과 함께 얘기한다. 학자와 같이 생각하고 대중과 함께 얘기한다. 자, 이렇게 학자와 같이 생각하고 대중과 함께 이야기한다. 이 말. 자, 학자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학자는 뭐합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정말 깊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이 학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 깊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깊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 표현에 있어서는 대중과 함께 이야기한다는 것은 학자는 전문성이잖아요. 그 전문적인 내용도 어떻게 돼요? 대중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표현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평이성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정확성이라는 것은 뭐냐? 정확성은 플로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플로베르.
정확성은 플로베르. 이 플로베르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일물 일어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물 일어설이 있다. 대체적으로 기억해 두겠습니다. 특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 두기 바라고요. 특히 소방직을 준비하는 학생들,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서울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런 것들도 시험의 범주에 다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 행정직 시험에 안 나온다. 그게 아니고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더 높은 것은 그런 직렬들이다. 이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플로베르의 일물 일어설이 있죠. 일물 일어설 같은 경우는 뭐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죠. 사물이죠. 물은 대상이고 그 사물은 뭐예요? 대상 아닙니까? 대상이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때 하나의 언어라는 것은 기호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기호는 형식이다. 자, 결국 보면 대상과 형식, 대상은 의미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의미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 기호는 하나뿐이 없다. 그러므로 형식과 의미는 몇 대 몇? 1대 1의 관계를 가진다. 형식과 의미는 몇 대 몇? 1대 1의 관계를 가진다. 그만큼 정확하게 어떤 표현을 하는데 목표를 둔다는 거죠. 자, 그와 관련해서도 한번 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요즘에 최근에 신문지 출제되는 양상을 보면 다음 밑줄진 단어가 사용이 결국 잘못된 것은, 밑줄진 단어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것은, 알겠죠? 이런 문제 나오는 것도 역시 뭐에 기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정확성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다. 근데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수업처럼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몇이라는 말이 있다고 볼까요? 몇일 때 우리가 몇 곱절이라는 표현을 써야 맞는 것인지, 몇 갑절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 맞는 것인지 하시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또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개발이라고 해야 되는지 개발이라고 해야 되는지 있습니까? 정확한 어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운용이란 말을 써야 되는지 운영이란 말을 써야 되는지 헷갈릴 때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자금을 갖다가 운영한다는 쓰면 틀리겠죠. 자금이나 어떤 제도는 운용하는 것이고 회사는 뭐 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것이고 운영과 운용이라는 또 측면 또 가름해서 우리가 적어야 된다는 거고 자연개발, 환경개발할 때는 개발이지만 지능개발할 때는 기발을 써야 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배 이상일 때는 곱절을 쓰고 2배일 때는 갑절. 그러므로 이걸 써야지 이걸 쓰면 틀린다는 거. 이런 식의 뭐의 선택의 문제? 정확한 어휘 선택의 문제. 이것도 역시 가능면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명료성이라는 어떤 문제. 명료성은 간단하고 분명한 것을 명료성에 나오는데 이런 명료성에는 몇 가지가 있다는 점, 2가지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무슨 성과 무슨 성? 평이성과 그 다음에 뭐다 같이? 정확성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잘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명료성의 문제까지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봤고요. 하나 더 한다면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경제성이라는 게 있죠.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만큼만 쓴다라는 말이 있어요. 좀 더 연장선상에서 보면 다음 같은 내용들이 될 수 있겠죠. 자,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째 보면 이제 경제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경제성과 대해서는 사족이 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족이 붙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일기 쓸 때도 그런 것을 요구할 때 있죠. 나는 이런 말 반복해서 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경제성과 관련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 좀 생각할 수 있다면 이것이 있겠죠. 다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다시 재고해보자. 다시 재고해보자 할 때 이때 다시라는 말이 제자가 다시 제자니까 중복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이런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돌이켜 회고해보면 돌이켜 회자 그러니까 뭐야? 돌이켜 중복됐죠? 대부분 어떤 양상이 나올 수 있냐면 한자어와 우리말에 있어서의 한자어와 우리말에 있어서의 중복된 표현 한자어와 우리말의 중복된 표현 이런 것들이 결국 뭐요? 경제성이 결여된 표현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제성이 결여된 표현은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느냐? 과거의 의미의 표현과 관련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만은 이런 표현을 모두어서 다 뭐라고 하느냐? 잉여적 표현. 이런 표현들을 모두어서 잉여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정확성. 이 정확성이 결여된 표현. 그러죠? 정확성이 결여된 표현이다. 그러면 대체로 보면 이것은 우리가 보면 중의적 표현도 될 수 있고요.
의미 전달의 정확성이 결여된 표현에서 중의적 표현으로도 시험에 나옵니다. 중의적 표현. 하나의 문장이 또는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물론 단어 선택의 문제도 나오길 수 있겠습니다만 중의적 표현과 연결돼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것. 자, 지금까지 뭐에 대한 얘기했어요? 어떤 글이 좋은 글인가? 그럼 어떤 글이 좋은 글이라는 것은 뭐요? 좋은 글이 갖고 있는 어떤 객관적 요건이 있겠죠? 그 요건에 부합되는 글이 좋은 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각각의 그 비유된 바 있었죠? 첫 번째 보면 독창성을 관련돼서 그런 곳 사람이다라는 말. 비평이 한 말입니다만 문체는 곳 사람이다. 그런 곳 사람이다. 관련돼서 독창성, 개성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성실성, 또는 진실성이 나오는 것은 그런 마음의 거울이다와 관련될 수 있는 것이고 명료성, 특히 그 중에서도 정확성과 관련돼서 나왔던 말은 플로벨의 일물 일어설.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문의 사조가 뭐냐? 어떤 대상을 아주 정확하고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자 하는 문해적 경향을 무슨 주의라고 하느냐? 실제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자 하는 주의, 사실주의. 무슨 주의? 사실주의. 그래서 플로벨의 일물 일어서는 바로 사실주의에 있어서의 그런 입장을 옹호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면 되겠고요. 평행성에 대해서는 베이컨의 말, 학자와 같이 생각하고 대중과 함께 이야기한다는 말까지 어떤 글이 좋은 글인지 이제 알겠습니까? 이런 글을 쓰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쓰기의 절차로 가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들이니까 좀 기억을 좀 잘 해둬야 됩니다. 쓰기의 절차. 자, 쓰기의 절차 보기 전에 거기에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낱말의 셈. 자, 유형입니다. 자, 프린트물. 자, 방송을 듣는 우리 학생들도 프린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낱말의 쓰임이 바라지 않은 것은 뭐냐 했을 때 바람이 심하고 풍랑이 높은 와중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잠만 잤다 할 때 그 와중이란 말이 과연 제대로 쓰였는지 제대로 쓰여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프린터물 없다면 앞에 있으니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라고요. 자, 바람이 심하고 풍랑이 높은 와중. 와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 때 와중을 쓰죠? 와중이란. 다 같이 와중이란. 와중. 특히 그릇될 와자에다가 삼수변을 쓰게 되면 이게 소용도로 칠 와자야. 소용돌이 있죠, 소용돌이. 물이 잔잔하게 순수하게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소용도로 친다는 것은 물이 제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와중.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어때요?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상황은 긍정적인 상황이 나와야 돼. 부정적인 상황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부정적 상황이 나오는 거죠. 부정적 상황. 부정적인 어떤 상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니까 바람이 심하고 풍랑이 높다니까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중은 제대로 쓰인 거죠. 만약에 그 앞에 요리, 아내는 요리하는 와중에도 책을 손에 놓지 않았다. 아내는 요리하는 와중에도 책을 손에 놓지 않았다. 어때? 맞아, 들려요? 요리하는 것이 부정이에요? 거기다 뭐 독극물 넣고 있습니까? 뭐 그런 상황은 없잖아요. 상상력을 더해가지고 말이죠. 그 요리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 매번 아내가 해놓는 음식이 맛이 없어 지옥 같은 그 식사 후 시간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소설 써가지고 와중이 맞겠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와중이라는 것은 앞에가 어떤 상황? 부정적인 상황. 와자가 무슨 와자? 소용돌이 칠 와자가 되는 거예요. 한자 기억해두라고 했죠? 소용돌이 칠 와자. 그래서 와중에도 다 같이 뭐 해도? 와중에도. 잘 기억해둬요. 와중에도. 정리됐습니까? 와중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와중. 자, 와중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잠만 잤다. 맞는 표현이죠. 김대리는 사사건건 박 부장과 부딪혀 그 자리에서 더 버티지 못했다. 김대리는 사사건건 박 부장과 부딪혀. 자, 그럴 때 우리가 뭘 알아둬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자, 단어 선택하는 데서 우리가 부딪히다. 이 부딪히다와 무엇을 구분할 줄 아는가? 부딪히다를 구분할 줄 아는가? 이거 일단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적절한 단어 선택하고 있는가? 그래서 부딪히다. 이거 부딪히다는 부딪다란 말에 피동접사가 들어간 거예요. 부딪다란 말에 피동접사. 이때 히가 피동접사가 됩니다. 부딪다의 부딪다. 거기에서 이제 어미가 만났겠죠. 자, 이것을 분석하면 부딪다죠. 부딪다에다가 치가 있어요. 이 치는 강세 접사입니다. 치는 강세 접사로 쓰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다가 맞는 거죠. 자, 강세 접사죠? 자, 일단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것은, 뭐뭐가
호응적 관계 보면 이거 통사적 구조죠. 뭐뭐가 뭐뭐에 비동접사니까 얘가 나와 부사가 나. 뭐뭐가 뭐뭐에 부딪히다. 부딪힘을 당하는 겁니다. 부딪힘을 뭐 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죠. 당하는 거. 만면에 부딪히다는 뭐냐? 뭐뭐가 뭐뭐와 부딪히다. 이런 식으로 호응 관계를 갖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확인해 보니까 김 대리는 사사건건 박 부장과 뭐 누구는 누구와 부딪혀 그 자리에 더 버티지 못했다요? 부딪힘을 당한 게 아니죠. 부딪히는 거죠. 뭐뭐가 뭐뭐와 부딪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어휘 선택이 잘못됐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이 되겠죠. 정확성과 관련된 유형의 문제.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그를 경로들은 모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아연질색이 아니라 아연실색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얼굴의 색깔이 뭡니까? 변했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 나도 판단하기 뭐 하겠다? 곤혹스럽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알고 아연실색이지 아연질색이 아닙니다. 가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아연실색이라고 하느냐 아연질색. 우리가 가끔 잘못 알아가지고 아연질색했다라는 말을 쓰는데 잘못된 거고 아연실색이 맞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곤혹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같이 곤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곤혹과 곤욕이 있을 때 대체적으로 이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심리적인 어떤 측면 이게 됐고 심리적인 것이죠. 요 곤욕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일 때 쓴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서 좀 보면은 그렇게 되겠죠. 곤혹. 요즘 뭐 상당히 그 문 누구누구는 상당히 뭘까요? 곤혹스러울까요? 곤욕스러울까요? 곤혹스럽겠죠. 심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걸로 봅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뭐 삼고초려가지고 그렇게 총리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상당히 뭡니까? 아마 그런 청와대 입장도 상당히 난처할 수도 있어요. 안 된다, 나 안 된다 했는데,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된다고 또 이렇게 그 말하러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상당히 난감한 것 같아요, 지금도.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본인이 내려오길 바라는 입장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그 방송에 보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 심리적. 다 같이 뭐다 같이? 심리적이다. 라는 측면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어떤 그 심리적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니까 곤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다든지, 또는 여기에서의 형용사로 활용돼서 곤혹스럽다라고 한다든지.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물리적인 측면이니까, 이거는 곤욕을 당하다. 곤욕을 당하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곤욕을 당하다라는 말. 이런 말 나오면 이렇게 곤욕은 물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기자들의 어떤 질문 공세, 기자들의 어떤 몰려들어와 취재 열기에 상당히 빠져나오는데 뭘 당했다? 곤욕을 당했다. 그래서 곤욕을 당했다라는 아예 이런 식으로 좀 외워두는 것이 좀 더 이해하는데 편하지 않겠는가 봅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고나타 문제, 확인 문제 해결해 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실전 문제처럼 그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기억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할 때 어휘적인 측면에서 자세하게 빈틈없이 밝혀내는 것을 밝은 것이 아니다. 자, 자세하게 빈틈없이 밝혀내는 것은 밝은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것이 이제 우리 보면 앞에서 보면 모든 미세한 과실과 작은 흠과 마땅히 더러운 것을 머금고 병을 감추듯 덮어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덮어둬야 된다. 있죠? 덮어둬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밝혀내는 것은 뭐가 아니다. 라는 거 아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기억에 관련된 내용. 박덕한 것이다. 야박한 것이다. 졸렬한 것이다. 편협한 것이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정의하는 것은 뭐냐? 남을 갖다 뭐 할 수 있는 거 앞에 앞 문장, 전 문장의 내용을 통해서 두 번째 문장의 의미를 끌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결국 첫 번째 문장은 뭐예요? 미세한 과실과 작은 흠과 마땅히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된 어떤 흠, 어떤 과실, 일일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뭐 할 수 있는 거?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죠. 알겠습니까? 너그러이 뭡니까? 관용을 베푸는 거죠. 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뭐에 닿지? 덕과 관련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뭐다 닿지? 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다 닿지? 박덕한 것이다. 그래서 1번 이런 식으로 해설을 달아놨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어휘에 대한 것들을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다는 겁니다. 정리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좋은 글 어떤 요건과 관련해서 적절한 곳에 적절한 어휘를 갖다가 선택한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적절한 어휘를 갖다 선택한다는 것은 그 어휘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싸움을 갖다 우리는 앞으로 견주해야 되느냐면 어휘 싸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번 또 나름대로 자료를 갖다가 제공한, 그죠? 또 재진국어를 통해서 우리말 또는 돋보기를 통해서 계속 과제물을 갖다 제시해주고 있죠.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쓰기의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글의 요건을 배웠으니까 이제 요건을 다 알고 있으니까 실제 우리가 어떻게 글을 쓰는 것이 결국 맞겠는가. 제일 먼저 저 좋은 글의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겠고, 첫 번째 이제 우리 보면 쓰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내가 어떤 글을 써야 할 것인가라는, 어떤 내용을 갖다가 쓸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이 되겠죠. 이걸 주제 설정이라고 해요. 뭐라고 나왔지? 주제 설정. 그래서 여러분 교재 밑줄 쫙 프린터블에 쓰기의 절차, 절차의 주제 설정. 주제 설정이 끝났다 하면 뭘 해야 되겠어요? 충실한 글이 되기 위해서 재료 수집 및 선택. 충실한 글이 되기 위해서 재료 수집 및 선택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겠다. 그죠? 잘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재료 수집. 그 다음에 이렇게 재료가 수집 선택됐으면 이것을 어떻게 엮을 것인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 구성하기 및 개요 작성. 자, 물론 개요 작성 및 내용 구성하기 합시다. 개요 작성 및 내용 구성하기를 해야 된다. 글의 설계도를 갖다가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있어서 네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필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필. 자, 표현하기죠. 지필 쓰는 거죠. 자, 지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끝났다 하면 안 되죠. 뭐 해야 되겠어요? 다섯 번째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이게 되겠다. 퇴고가 있어야 되겠다. 자, 그 소리 절차가 건데 가장 마지막이 퇴고죠. 퇴고까지 했다면 결국 고친 내용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그것을 뭐 하느냐, 마지막까지 한다면 최후는 정서요. 아주 바르게 써서 옮겨야 되겠죠. 정서. 이런 것들이 쓰기의 절차다. 따라서 글쓰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글쓰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시험이 나오면 다 같이 주제 설정. 옛날에는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 중에서 쓰기의 절차. 이 되겠죠. 특별히 그 경찰 시험 같은 데서 가산점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걸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실용글 쓰기. 알겠죠? 실용글 쓰기. 거기 가산점으로 4점이 배점되더라고요. 실용글 쓰기 있잖아요. 실용글 쓰기. 그래서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거의 그것이 통과 의례처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글쓰기. 그런 학생들이 이제 뭐 해와야 돼요? 이 국어 수업을 들으면 나름대로 의미가 더 있겠죠? 그렇다. 진짜. 그렇다. 시간 내야지 국어 수업을 들어야지. 쓰기의 절차도 배우고. 대충 그 쓰기의 내용을 보니까 쓰기 파트가 강화돼서. 왜? 아무래도 이제 그 조서 같은 거 꾸미고 말이죠. 이렇게 할 때가 많잖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게 보안적 차원에서 나온 거예요. 보안적 차원에서. 그 경찰 시험에 국어가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또 과거에는 선택 과목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필요한데 국어는 또 들어가기 그렇고 하니까 절충적인 입장에서 그런 실용문 글쓰기 있죠? 실용글 쓰기. 그것들이 이제 가산점으로 적용하는, 또 한국어 능력시험 같은 경우를 통해서 또 가산점으로 적용하는, 그렇게 보완적 차원에서 제시했던 거죠. 그럼 어찌됐든 간에 실용글 쓰기는 가산점 몇 점? 평균에 4점을 더해주니까 상당히 많지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쓰기 파트하고 어문 규정 정도만 알면 돼요. 한자하고 뭐 그런 거 빼놓고는 없거든요. 열심히 더 준비하는 학생들. 지난번에도 보니까 더러 준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으로 좀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쪽이죠. 경찰. 워낙 경찰 학생들이 많으니까. 자, 주제 설정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겠다. 보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데 엄청나더라고. 보니까 막 인원이 엄청나요. 하여튼 경찰은, 전국의 경찰은 다 글로 모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문제풀이 하는데 막 1,800명이 모였다고 얘기하니까 엄청나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경찰을 준비하나? 거기에서 다 합격하면 경찰 될 사람 없겠다. 1년에 경찰 몇 명을 뽑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학원이 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죠.
전국에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뭘 준비하고 있다고 들으냐? 특히 광주에도 경찰학원 가운데 전문 경찰학원이 있는데 또 뭐 잘 되는 곳이 하나 있다고 돼. 거기도 보면 그런 어떤 통과 의뢰처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주행정고체도 언젠가 우리 뭐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하는 데도 있었는데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에는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 본 사람이 있더라 보니까 준비하고 있더라.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시험을 보든 한번 떠나서 나중에 그것이 이익이 되겠더라고요. 주제 설정. 자, 쓰기의 절차에서 가장 먼저 하려면 뭐다 같이? 주제 설정과 관련돼서 기억할 수 있어야겠다. 글쓰기. 자, 그렇다면 주제란 게 뭐냐? 주제란. 자, 주제란 뭐예요? 주제란 뭘까? 주제란. 이 주제죠, 주제? 주제란 뭐냐면, 주된 제목이라는 거겠는데, 그 주된 제목이 이제 주제인데, 주제란 게 뭐냐? 좀 더 우리 얘기한다면 옛날에 여러분들 아마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임금님 길은 당나귀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있죠? 임금님 길은 뭐다 그랬지? 당나귀다. 그렇게 되세요. 그러니까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인데 그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사실은 왕비도 모르고 자식들도 몰라요. 누구만 아느냐? 그 당나귀 귀를 감출 수 있는 특수한 모자를 제작하는 그 복권쟁이만 그 임금님 귀가 당나귀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이 세상의 유일한 비밀을, 그 왕의 비밀을 누가 알고 있어요? 모자를 만드는 사람만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그 왕이 말했겠죠. 이것이 하나의 상당히 컴플렉스가 되니까 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알려진다면 내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뭐 삼족을 멸하리라.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에 그런 어떤 심각한 병적 증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작가들이에요. 마음에 있는데 풀어놓는 거죠. 풀어놓지 않으면 병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풀어놓지 않아도 병이 안 생기니까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풀어놓아야 돼요. 그래야 병이 안 생겨요. 그래서 그 복권쟁이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임금 하다가 또 임금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들었어요. 이제 죽기에 임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안 하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말을 하구나,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해서 산속에 가서 대나무 밭에 가서 구덩이를 파고 그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 뭐라고 했어요? 시작. 임금님 길은 당나귀다.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서도 하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그게 뭐다? 주제다. 그렇게 이걸 주제란 뭐냐? 그거라 이거야. 그런 글일 때 그 글이 와 유명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뭐다 같이 주제라고 하는. 그래서 이 주제의 설정 과정과 관련돼서, 자, 주제 설정 과정을 갖다 보니까 그게 다음과 첫 번째 가주제가 있다. 두 번째가 참주제가 있다. 가주제, 참주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어요. 주제문이 있다. 주제문이니까 하나의 문장으로 제시하는 게 주제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제문의 어떤 작성, 주제의 작성, 주제문, 여기다 이렇게 하나 한다면 주제문의 작성 과정. 문까지 설까요? 과정이니까요. 주제문의 작성 과정. 자, 이것은 가주제. 가주제는 가장 포괄적인 주제죠. 따라서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고 화제어의 바꾸다. 그 말의 제목이라 볼 수 있겠죠. 화제어에 가깝고, 참주제는 뭐에 가깝느냐? 주제어에 가깝다. 주제는 그 화제에서의 그것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화제어가 무엇에 관계된 내용이라면 주제어는 무엇에 가까운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럴 때 수업보다는 뭘 통해서? 수업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화되어 있죠? 그래서 가주제보다 좀 더 구체화된 것이 뭐라는 점? 참주제다. 그러면 수업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수업의 목적이 어떻다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생각으로 정리해서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주제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제문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주제어에 대해서 해명된 부분, 핵심어죠. 주제어에 대해서 해명된 부분, 핵심어다. 이것을 핵심어를 해명된 부분, 주제어에 대한 해명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주제어에 대한 해명된 부분. 이것이 주제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제문은 어떤 그 물음에 대한 응답, 즉 주제어에 대한 해명된 부분이니까 확실해야 되겠죠. 또 해명된 부분은 두 가지가 나와서는 안 되겠지. 하나 해야 되겠죠. 또한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리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마치 남의 말을 갖다 인용하는 것처럼 부정확한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뭐뭐라고 생각한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일 것 같다. 이런 말 나오면 주제문으로서 적절치 못한 것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써놓을까요? 어떤가 하나 여러분들 그것도 해놨는지 모르겠죠? 있습니다. 거기 있네. 주제문 작성 요령. 그죠? 거기다 밑줄 자. 주제문 작성 요령을 써놨잖아요. 자, 주제문 작성 요령 관련해서 보면 첫 번째, 주제문은 평서문이 돼야 된다. 뭐뭐다, 뭐뭐다, 이런 식으로 뭐뭐다 라고 끝내야 되겠죠? 평서문. 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 물음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의문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잘 알아두고요. 두 번째, 비유적인 표현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되겠죠? 잘 알아둬요. 뭐, 그런, 태평양과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비유적 표현, 뭐 하죠? 무엇을 얘기하는지 뭐 하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세 번째 있죠?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분명. 주제는 분명한 것이 됩니다. 자, 분명한 것이 돼야 되는데, 다음 같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주제문으로서 맞지 않다. 그래서 다음 같이, 뭐뭐라고 생각한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일 것 같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무조건 주제문으로서 적절치 못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 시험문제 가운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가장 단답형 유형의 문제 가운데 주제문으로서 적절한 것은 주제문으로서 적절치 못한 것은 이런 식의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해결될 수 있어야겠다. 따라서 주제문 작성 요령과 관련해서 기억해둬라. 자, 평서문 비유적인 표현을 삼가할 것, 그 다음에 분명한 것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만 더 할까요? 네 번째, 주제는 하나이어야 한다. 주제는 하나이어야 한다. 주제는 두 개가 되면 안 돼요. 주제는 하나이어야 한다. 이것이 주제문 작성 요령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정리됐습니까?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 우리 가주제다, 그런 참주제다, 주제문이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에 화제어, 주제어, 그 다음에 뭐가 있다지? 핵심을 하는 말, 용어 있지?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면 한 문장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서 보면 화제어가 있다. 두 번째, 주제어가 있다. 세 번째 뭐가 있다지? 핵심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해보면 잘 알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화제어. 그 다음에 주제어. 그 다음에 핵심어. 물론 언젠가 한번 이것을 갖다가 구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습한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다음 같은 내용을 들 수가 있겠죠. 인간은 한번 했던 문장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다. 자,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할 때 이것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기억해둘까요? 자, 이것의 주제어는 뭘까요? 주제어라기보다는 여기서 화제어는 뭘까요? 화제어부터 해볼까요? 화제어. 여기서 화제어. 그 다음에 이것의 주제어. 이것의 핵심어를 한번 간략하게 해보자. 핵심어. 자,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문장에서 여기에서 화제어와 주제어와 핵심을 한번 끌어내보자. 다 같이 시작. 화제는 뭐예요? 화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해서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틀려요?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인간의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다. 언어를 사용한다. 누가? 인간이. 인간의 보다 특징이죠. 이래서 인간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그 인간의 특징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어를 사용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 인간의 특징에 대한 해명된 부분, 주제어에 대한 해명된 부분이 핵심어가 된다. 따라서 언어 사용. 언어 사용이 바로 핵심어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끊어낼 수 있어요? 화제어, 주제어, 핵심을 끊어낼 수 있다. 나중에 우리가 소위 그 독해에 관해서 배울 때 보통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양상은 단락 중심인데 그 단락에도 중심 문장이 있고 뒷받침 문장이 있단 말이야. 그 중심 문장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주제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중심 문장만 끄집어낼 수 있다면 주제문을 작성하는 데 쉽다. 왜 그러느냐? 주제문이라는 것은 주제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제어 플러스 핵심어기 때문에 그렇다. 주제어 플러스 핵심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설명한다면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갖다가 중요 부분을 요약 정리한 부분 있죠. 이걸 요지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요지. 요지에도 핵심어는 들어가. 그러나 요지는 주로 뭐냐? 화제어에다가 핵심어가 들어간 것이 대부분 요지다. 자, 그러면 어느 것이 주제문으로서 적절하냐?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주제문으로 적절하느냐? 인간의 특징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주제문으로 적절한 것이다. 어떤 거요? 전자, 후자? 후자가 주제문으로서 적절한 것이고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뭐에 가깝다? 요지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 좀 내가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왜 하나의 문장을 통해서 설명하느냐? 이유인즉슨 단락이라는 것은 문장의 집합체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 문장 가운데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중심 문장이 있고 그 뒤가 다 뒷받침 문장이에요. 이따 배우겠지만 중심 문장에 대해서 뭐다? 뒷받침 문장. 그 중심 문장 속에 뭐가 담겨 있다? 주제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 속에서 무엇을 끄집어낼 수 있다면 화제어, 주제어, 핵심어를 끄집어낼 수 있다면 주제문, 다음 글의 주제로서 알맞은 것은 뭐냐라는 질문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대만 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연습을 한 겁니다. 뭐에 대한 구분? 화제어, 주제어, 핵심어에 대한 구별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물론 단락이 여러 개 단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개 단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개 단락 가운데 중심 단락은 딱 하나예요. 나머지 단락 다 뭐예요? 뒷받침 단락이요. 그럼 중심 단락을 찾았다면 중심 단락 속에 중심 문장이 또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것들은 뭐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찾는 연습을 한다면 사실 전체적인 글 길게 지문이 나온다 해도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따가 독해 원리에 대해서 또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기의 절차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다 할때 주제 설정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그 밑에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1번 학습 문제 1번 봐봐요. 다음과 같은 사고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사고 과정을 했죠. 음악 교육에 관한 밑줄자 음악 교육. 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음악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음악 교육에 대해서 한 편의 글을 쓸 때 그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다음과 같이 얘기했죠. 음악 교육은 정서나 인성의 함양과 관계되는 것이다. 자, 음악 교육 상당히 중요하네요. 자, 음악 교육과 뭐예요? 정서나 인성을 함양하는 것. 자, 음악 교육이 인성이나 정서를 함양한다. 그런 관계성이죠. 자, 우리의 음악 교육은 대부분 서양 음악이다. 그런데 모든 음악에는 그 사회의 고유한 풍토와 정서가 담겨있다. 자, 음악 교육이 이렇게 인성과 정서를 함양하는데 각각의 음악에는 그 민족의 고유한 정서가 담겨있는데 우리나라 음악 교육의 현실은 서양 음악 중심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어때요? 음악 교육을 통해서 인성과 정서를 함양하는 데 있어서 결국 어떤 음악을 가르쳐야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와 인격을 함양할 수 있다? 우리의 전통음악. 되겠죠? 그래서 결국 문제의 답은 몇 번이나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전통음악 교육의 강화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답 몇 번 나왔지? 3번이다. 이런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논의의 과정을 갖다 제시한 것은 추론해보라는 거야. 뭐라냐? 추론해보라. 여기서 궁극적으로 글쓴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겠는가라는 겁니다. 내 말 좀 이해되겠어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제를 파악하는 유형도 나올 수 있겠다. 자, 일단 쓰기의 절차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주제 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제란 게 뭐라고요? 주제란, 다 같이? 주제란, 말하고 싶은 것, 시작. 말하고 싶은 것. 있어, 없어요? 말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 가끔 뭐 이야기 하다 보면, 야, 그래.
그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야?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있어 없어요? 막 이런 얘기 막 저런 얘기 막 야 야 오랜만에 그때 학교 다닐 때 막 뭐 좋고 뭐 지금 막 그런 그러냐 막 하도 듣다 보니까 뭔가 이 사람이 만나자고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말이야. 하고 막 해. 그거 아니야 뭐 그냥 오랜만에 그냥 만나자고 한 거야. 그래 또 그래서 내가 볼 때 네가 뭔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막 근데 나중에 이제 야 아유 미안한데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게 뭐야? 주제야. 오늘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도 뭡니까? 막 그런 썰들이 있어. 썰이 있죠. 이 썰에 파묻혀가지고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지. 썰에 파묻히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썰에 파묻히면 안 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 나가는가. 어떤 사람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사람 있죠? 돈 좀 빌려주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사람 있잖아. 돈 좀 빌려주라. 그럼 아니 왜 갑자기 왜 돈이 필요한데? 그럼 이제 이유를 대는 거야. 돈이 필요한 이유를 대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 좀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그걸 알았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야,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돈 좀 빌려주라. 할 수 있어 마지막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뭐예요? 앞에 어떤 이유를 제시해놓고 뭐야? 나 뒤에 다 놓을 수 있다면. 내가 이해되겠어요? 이것을 뭐냐면 두괄식이라고 하고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미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제가 뒤에 있다? 미괄식. 주제가 앞에 있다? 투괄식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게 하는데 돈 좀 빌려줘라. 근데 내일은 또 내가 등록금도 내야 되고 또 수업료도 내야 되고 또 전기세도 내야 한다고 막 이러더라 막 있죠? 중간에 뭐야 같이 앞에도 이유 뒤에도 이유 가운데다 돈 좀 빌려줘라. 그거 아니야. 그걸 중괄식. 뭐라 시작? 중괄. 돈 좀 빌려줘라.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했다. 돈 좀 빌려줘라. 아십니까? 이거 할 수 있죠? 강조. 너뿐이 없다. 돈 좀 빌려줘라. 이거요. 하나 더 붙이죠. 너만 믿는다. 돈 좀 빌려줘라. 또 한번 강조할 수 있죠? 양괄식. 무슨 식? 양괄식.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대부분 나올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보통 결은 두괄식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두괄식. 두괄식 내지는 그냥 미괄식. 무슨 말이겠어요? 두괄식 일반적인 그래. 두괄식. 아니면 뭐다 같이? 미괄식. 그러니까 뭐만 보면 돼. 그래서 이런 것들에 어떤 초점을 한다면 거의 공무원 시험 문제 중괄식 내는 경우는 드물어. 완전히 출제자가 뭐랄까요? 그렇죠. 그냥 또 이렇게 또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비하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 빼놓고는 뭐냐면 대부분 두괄식 아니면 미괄식. 그러니까 뭐야? 첫 번째 전제 단락, 첫 번째 있죠? 첫 번째 단락과 끝 단락을 본다든지. 알겠어요? 하나의 단락만 있다면 첫 번째 문장과 끝 문장만 보면 대부분 답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단 말이죠. 지문이 나왔다, 지문 길다, 고도가 떨어요. 한 지문에 한 문제 나오는데 한 지문에 여러 문제 나오면 전체 지문을 다 읽어야 되겠지만, 읽어야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공무원 시험은 한 지문에 한 문제 나오니까 그렇게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문만 길어지면 공포. 내일 이제 우리가 특강을 하게 됩니다. 내일 특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일 지방기 때문에 특강인데, OX 문제 있죠? OX 문제 한 150문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전 동형 모의고사에서 40문제 푸는데, 내일 내가 이게 지문을 좀 되게 길게 낸 것도 있어요. 내일. 혹시라도 이제 내일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거나, 앞으로 준비하는 학생도 그거 한번 들어도 괜찮아요. 특강. 거기 문법 파트하고 어문규정 파트 있죠? 어문규정 파트를 거기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틀린 것들 있잖아. 틀린 것들하고 맞는 거 답지 있지? 답지를 다 정리해가지고 이것이 딱 읽고 맞냐 틀리냐 이런 것들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내가 봐도 좋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기출문제 같은 거 있죠? 기출문제를 정리한 거고, 기출문제 딱 했는데 기출문제를 다 해놓은 게 아니라 답지만 본 거야. 답지 딱 해놓고 그 답지가 맞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왔죠. 다음 중 표준어인 것도 묶인 것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을 갖다 봐야 다 문제는 없어버리고 그걸 답지를 갖다 OX로 한 거야. 여기에 표준어로 그리만 짝지어진 것을 찾아라. 맞냐? O. 틀리면 X. 이런 식의 문제. 상당히 훈련하는데 좋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혹시라도 내일 시간 있는 학생들은 그런 것들도 한번 괜찮습니다. 들어보면 OX 문제. 오늘 내용을 줬으니까 아마 프린트 해놓을 거예요. 내일 아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수업을 4시간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행정법하고 겹치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면 다음에 차후를 위해서라도 한번 들어놓는 건 괜찮겠다. 됐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겪게 되겠다. 그래서 주제라는 것과 관련돼서 하는 거고, 가주제, 참주제, 주제문, 그 다음에 주제문, 작성, 요령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아까 화제와 주제와 핵심을 구별하는 게 있죠? 이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해로서 한번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할 테니까 칠판 내용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놓아주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제 우리가 재료 수집 및 선택, 개요 작성 및 내용 구성하기, 집필, 퇴고, 정서, 이런 글쓰기 어떤 절차와, 그 다음 또 하나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토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토의. 말하기 파트에서는 토의가 한 번씩 거론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한 후에 읽기 파트에 가서는 실제 비문학 독해와 관련된 출제 경향 및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잠시 쉬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